일주일째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구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선거 지원 업무에 직접 참여한 현장 공무원 모시고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복환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지원 업무에도 투입되셨다라고 들었는데 늘상 이렇게 선거철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선거철이 되면 모든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공보물 발송부터 투표소 설치, 투표소 관리, 그리고 투표소 설치 모든 과정을 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제 투표소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앙선관위가 있고 시도 선관위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군 선관위가 있는데, 지역 선관위는 그 직원들이 많으면 15명, 적으면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그래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런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직접 강서구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송파구와 비슷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제가 직접 투표관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없었고, 강서구의 3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서 선관위는 그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 예비용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가서 투표를 진행을 해달라 해서 투표가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예, 대처를 상대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매뉴얼에 의한 그 대처였습니까? 혹은 그 현장에서의 어떤 임기응변식의 대처였습니까?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부분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고, 관리관 교육을 하는데 그 관리관 교육 때도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매뉴얼은 선거 준비 과정, 그다음에 선거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까지의 매뉴얼은 있는데, 그 투표용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예. 혹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실제 부족 사태까지 빚어지진 않더라도 좀 위태로웠던 적 같은 것은 좀 없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송파구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선거용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들에 대한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게 그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미 미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밖에는 오지 않았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은 현장에 있는 그 투표관리관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투표용지가 빨리 공급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들도 그랬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리 지원 업무를 나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유권자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맞닥뜨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투표소에서 관리관을 하거나 투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항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투표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말도 못하는 아마 항의와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선거철마다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거철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투표소에서 뭐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투표 용지가 실제로 부족해서 항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었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투표 용지 인쇄 기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50%만 인쇄하겠다라는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게 지금 평소처럼 어떤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최소 50%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 개구는 50%, 나머지는 60% 인쇄를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50%만 인쇄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이제 현장에 그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알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선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주일째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분위기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 예. 그 대기표를 주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제 투표하러 오는 그 유권자들은 계속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대기 번호표를 주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가 있으면 다시 방송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유권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화가 날 것 같고 그 상황을 이해 못해서 아마도 아비규환 상태 그 정도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공무원 노조의 지부에서는 앞으로 선거 업무를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선거 업무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표관리관이나 직무대행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원치 않더라도 지금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위임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높은 휴직률 그리고 선거 처리되면 휴가를 많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휴직률이 높은 부분하고 이번의 사안하고 연관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휴직률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같은 문제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선관위의 인력 부족 이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스템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거나 직접 선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공무원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다면 선관위의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당학회에 맞습니다. 예.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줘서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은 선관위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대행하는
업무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그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선거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미리 채용을 하고 그리고 선거 사무원들 관리관 직무대행 선거 사무원을 미리 모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인력풀에서 선거가 필요한 시점에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대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을 항상 크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여유를 두고 많은 인력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선거에 투입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무엇을 교육받는지도 궁금한데 그 선거 관리의 전문성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관 선거가 이제 임박해서 그 투표소의 관리관하고 직무대행 교육을 합니다. 관리관 교육은 2번을 하고 직무대행은 교육을 1번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그 사무원들, 구청 직원이나 일반 사무원들을 관리관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부족하다라고 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부장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선거 관리 전체의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외주화가 되어 있다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직접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관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선관위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직접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원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당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YTN 국회 스튜디오 연결해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점식입니다. 예.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셨는데 오늘도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 정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시나요? 예, 저희 의원들 모두가 그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내세운 화두가 무신분립,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선 당내 신뢰 관계를 회복해서 당을 합으로 이끌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웠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당선되시자마자 현안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물론이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용지 사태 등 그리고 특검 논의까지 산적한데 이 대여 투쟁과 협상 어떻게 좀 풀어가실 구상이십니까? 우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조화로운 결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독주로 흘렀고 그게 결국 국회 내에서의 극한 투쟁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투쟁보다는 대화 타협을 우선시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한명동 원내대표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쟁보다는 타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제 원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협상이 가능할지 타협이 가능할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걸 두고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하거나 얻어야 하는 그런 상임위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제2당에서 이렇게 맡고 국회의장은 1당에서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을 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본회의에서 소위 위헌 소지 여부로 인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까지 의결되는 그런 총괄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법사위원장 문제에 집중을 하고 핵심 경제 상임위 또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방선거 뒤에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또 지도부 사퇴론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중간에서 조율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게 당의 방향성 정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 그리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상응하게 소위 저 혼자만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또 결론이 난다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내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이 어떤지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초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우리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의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사숙고해야 된다. 당장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힌 정점식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나지 않은 이란 전쟁 상황과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단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아파치 헬기가 추락하자 미군은 이란 공습을 재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측에서도 반격을 했다라는 그런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겉으로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말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확전이 돼서 휴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갈림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뭐 휴전을 깼다 아니 협상은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요. 이제 어제였죠. 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뭐 구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냐, 뭐 헬기 결함이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격추된 것이다 네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시에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자위적 대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보도 주신 대로 이제 이란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캐슘섬이라든지 반달 아바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이란 기지들을 타격을 한 겁니다. 네네. 이걸 보면요, 아파치 헬기는요, 이란의 모기 함대라든지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가장 적합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격추시켰다. 이란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 어떻게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의 역봉쇄를 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이란의 그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상은 유지하되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상대방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란도 이제 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함대를 그 이번에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위원님도 똑같이 좀 추가 확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가 확전 가능성은 물론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이나 확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발적인 사건으로 더 확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게 다 제한적인 그리고 통제된 그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본인들이 밝히기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란이 공격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치고받는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지금 협상이 지금 핵 협상도 들어가 있고 60일 안에 이렇게 해야 될 그 MOU를 맺는 그 안에는 그다음에 그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질 때 어떻게 경제 유인들을 이제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동결된 자금들을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협상 국면에서 가장 큰 지렛대로 가질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치 헬기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기 함대를 다 우리가 괴멸시킬 수 있는 우리 그런 아파치 전력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런 아파치 헬기도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딪히는 그 국면이 서로 뭐 옆에 있는 인접국인 바레인이나 카타르 이런 국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 보이지만 공격하는 목표나 이런 그 메시징 관리를 보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가진 자기네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형해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싸움이라서 이게 확전보다는 그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제한적인 충돌로 보는 것이 조금 적합한 분석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확전에는 좀 선을 그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뭐 계속해서 공격 중단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투를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네타냐후가 트럼프 통제 밖에서 네. 마음대로 한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이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이거든요.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협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참에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목표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 충돌을 가지고 이란이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휴전이 타결이 됐는데 헤즈볼라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레바논하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타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뭐 휴전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휴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이란 측이 거기다 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동맹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또 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뭐 사실 이스라엘 총리인데 미국 대통령 말을 예 하고 이렇게 뭐 군사령관 같이 그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네네.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국민의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요. 네타냐후의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이 정말 휴전을 원하면 헤즈볼라 보고 동맹이면 너희도 하지 마. 이 끝내려면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돼. 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오히려 이용하는, 지금 레바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란 측에다가 이거 지렛대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요번에 있었던 헬기 사건도 뭐 사람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양측 다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전투를 밀어 나간다면 사실 종전이라든지 휴전으로 가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잘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그럼 이스라엘을 더 고삐를 쥐지 않느냐. 물론 이제 분석은 다양하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트럼프의 령이 먹히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이 상황은 좀 미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중 봉쇄 외에는 특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이란에게는 가장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게 괴멸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카드를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고 아직도 협상 안에서 원하는 안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공격을 어느 정도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그 베이루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즉각하면서 하지 말아라 얘기하지만 리타니강 남부에 있는 기존의 그 헤즈볼라의 원산지,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그 군사작전의 그 요충지를 공격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니네들이 협상을 안 하고 시간을 끌수록 니네들이 잘 사용하는 헤즈볼라의 카드의 그 요충지들은 점점점 다 날아갈 거다라는 걸 하면서 압박을 하는 카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언론의 보도처럼 영이 안 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타당한 분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카드를 나름대로 고삐를 풀어서 이렇게 놔둠으로써 이란한테 압박을 하는 용으로도 지금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벤스 부통령이 뭐 합의 거의 다 됐다. 늦어도 11월 중간 선거 전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 11월이 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전에 합의가 될 걸로 보세요? 그건 뭐 쌍방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미국도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게 11월이니까 앞으로 한 4,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도 말이죠. 지금 미국의 역봉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이게 이란 혁명 지도부, 이란 그 지도부에게는 뼈아픈 조치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MOU, 종전 협상을 위한 MOU를 맺는 선제 조건으로 지금
이 동결 자금 일부를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돈 문제에 지금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명분은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의 최소한의 출발이다. 이렇게 명분은 되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지금 이란 지도부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돈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밴스 부통령도 협상의 대표 단장으로서 지금 협상 아마 지금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니터를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밴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란의 입장도 보고 또 중재국들의 그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 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보도를 보면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훌륭한 합의란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확보하는 그런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인데 그러나 위험은 늘 있습니다. 이란이 과연 미국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 일단은 이란이 예전에는 뭐 선 합의를 할 때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는 뭐 동결 자금을 풀어줘라. 네. 약간 목소리가 좀 커진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받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당연히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습니다. 11월이라고 하는 중간 선거라고 하는 그 4개월의 그 시간 프레임을 보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 시간을 끌수록 이 정도 이익이가.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조건들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시작되면 120억 불을 우선 주고 그다음에 60일 기간 동안에 또 추가 120조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조를 풀어라.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거는 결국은 어떠한 협상 조건이나 호르무즈 홍행을 열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아예 선조건으로 120억 불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는 당연히 60일이 끝나기 전에 120억 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근데 반면에 이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그렇게 급하다는 부분이 또 돈이 지금 궁하구나라는 게 또 보여지는 하나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 관계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여정에 뭐 접어들었다, 들어섰다 이런 감사 전문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좀 관계가 좀 또 돈독해졌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 나타난 표현들, 움직임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정말 황제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뭐 시 주석은 본인이 아마 황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사면임에 지금 사연임 이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김정은이가 읽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2019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2019년에는 돌아가서 감사 전문을 안 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감사 전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전문은 지난번에 푸틴이 2024년에 평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감사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에 합의한 것들, 양측이 합의한 것들을 나는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중국 매체를 보면 말이죠. 네.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데 인민일보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진핑의 방북 관련 내용을. 그래서 시 주석이 얘기했던 게 북중 전통의 우호,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한다는 세계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방위적인 합의에 공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 내용들을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는 합의고 이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느냐 하는 그 과정들을 봐야 정말 이전의 북중 관계 이후에 이번 방북 이후에 북중 관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올해가 이제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거든요. 이게 65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북중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시진핑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이제부터 중국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핵보유겠죠. 핵보유를 그냥 용인해주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미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은 함구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말이죠. 네. 지금 그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가 외교부 대변인에게 물었거든요. 이 북한 비핵화 문제 거론되느냐 그랬더니 즉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입장은 과거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건 뭐냐?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고 그 결의를 중국이 지지했고 동의했고 그런데 지금도 난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만 이거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시 주석 방북 직전에 김여정 입을 통해서 비핵화는 불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뭐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고 핵 보유를 묵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 국무부에서 즉각 입장을 냈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맞설 어떤 연합전선, 아마도 북중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연합전선이 생기면 정세는 좀 어떻게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그런 구도가 났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이런 겁니다. 요번에 그 지금 이게 나비 효과가 된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그 중동에서 핵항모들이 이렇게 갔다가 수리를 하려고 미국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전력 누수가 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쉽빌딩이 잘 하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오함대가 그 인도 태평양 쪽으로 배치된다면 이런 운영 시간이 짧게 될 수 있고 이러면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북한의 핵 그때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핵 추진 그 잠수함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이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번에 동해 출항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중러가 같이 이제 동해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런 출항권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벌어지는 얘기가 미중의 전략 경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나비 효과로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서 네. 지금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중국에게 중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미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 근데 한미일 그 공조가 더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집회에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제부터 쏴야지.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끝내 침묵했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习近平和金正恩一致认为，上世纪50年代中朝共同战斗的岁月是双方永恒的历史记忆。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재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中方所说的保持连续性、稳定性，是否意味着中方将继续推动实现朝鲜半岛无核化？我已经回答了有关问题。下一个问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